그러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 일본 내에서는 극우 보수라고 하는, 즉 전전의 일본의 식민지, 일본의 그 제국지 전쟁은 침략 전쟁이 아니고, 또 전전은 천황 중심의 메이지 헌법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중심으로 일본의 전후 일본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일본 회의라는 우익 세력들이 만들어진 거죠. 아베 수상과 함께 정치 조직으로 등장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의 약 300명 정도, 그리고 내각의 근 한 50% 60%를 장악을 하고, 수상과 관방장관, 그리고 재무를 담은 아소 장관, 이들이 대부분 다 일본 우익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본의 정치권의 주류는 일본 회의고, 아베의 모든 브레인들은 일본 회의고,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람이 에도 세이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수상 관저에 아베 수상이 비서를 하고 있는데, 2012년 아베 내각부터 19년까지 지금 7년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일본 회의의 가장 핵심 멤버가 정치권장을 하고 있다. 오늘은 한국어 TV에서 아주 긴급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전에 제가 강의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던 이영채 선생님이 한국에, 그것도 우리 학교에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긴급 이렇게 납치를 해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영채입니다. 예. 이렇게 정말 급하게 오시게 된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저를 납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는 것은 같습니다. 예. 예, 하여튼 사실은 굉장히 오래간만에 봤는데, 이 인사도 나누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앉혔습니다. 워낙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워낙 바쁘시죠. 근데 우리 이번에 학생들 데리고 어학연수 오셨다고요? 예. 지금 굉장히 지금 민감한 상황이고, 또 일본에서는 보니까 한국여행주의보까지 그렇죠. 의무선에서 발령한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학생들이 많이 온 모양입니다. 예, 지금 그 성공에 대해서 여름에 항상 단기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데, 올해 17명 지금 학생을 데려왔고요. 아시는 것처럼 일본 내에서는 지금 한국에 거의 불매운동이라든가 반일 집회가 아주 대중적으로 되고 있다고 연일 보도를 하고 있고, 또 외무성이 거의 일본의 여행객들 전체에게 한국은 위험지역이다라는 주의보를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가도 되는지, 또는 학교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거의 지금 어학연수를 실행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제가 부모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또 학생들하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보도가 너무 과잉되어 있고, 또 지금 제 학생이 한 6명 정도가 한국에 유학을 하고 있지만 누구도 좀 이상한 일을 당한 적도 없고 아주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 시기일수록 민간 교류가 중요하고, 학생들도 또 한국에 가서 지금 가서 배우고 싶다 이런 열의가 있어서 왔는데, 어제 이틀 있으면서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고 오히려 와서 안심된다라고 오히려 그러네요. 케이센 대학 학교에서만 17명이고, 지금 현재 저희 학교가 17명이고 올해 입교대학이라든지立교대학이라든지 다른 일본 대학 또는 아시아 대학까지 합쳐서 지금 약 한 80명 정도가 80명 이번에 여름 성공회 대학에서만 지금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주간 하게 됩니다. 아주 큰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도 지난 시간 방송하면서 이 불매운동 하는 젊은이들에게 불매운동 대단히 중요하고 고마운 얘기지만 일본 내에도 좋은 사람들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일본 군국주의하고는 우리가 맞서 싸워야지만 일본 내 양심 세력하고는 손잡고 해야 한다 아주 몸소 실천하고 계시군요. 지금 이 시기에 한국에 공부하러 오겠다고 하는 학생들은 아주 대단한 열의가 있는 거죠. 용기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오히려 민간 교류는 일본 내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뭐랄까요, 아군이 되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간 교류는 될 수 있으면 활성화돼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금방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황이 아주 연일 뉴스거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엊그제는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배제가 됐고,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이렇게 상황을 과연 일본 내의 일반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7월 1일 날 처음으로 한국의 규제 조치를 발표한 거죠. 이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반도체 관련된 3가지 핵심 부품의 어떤 수익 규제를 하겠다. 그건 벌써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월 말에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결정한 날이 8월 2일이었고, 근데 그 기간이 7월 4일이 일본의 참여선거
시작날이었는데 이 날짜에 맞춰서 했다는 거였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혹시 참여연 선거용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여연 선거가 끝나고도 전혀 변화의 흐름은 없었고 8월 2일 날 이거 공식적으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결정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일본도 여러 가지 피해를 감수하고 많은 파장을 예상하면서 했겠지만 일본 내에 그래서 여론은 그 전까지 이것을 강행을 했을 때 아베 정권은 많은 책임을 져야 될 거라는 여론도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이게 여론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건 하나는 후지 신문이라든가 아니 그 산케이 신문이라든가 요미우리 극우 보수 신문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조치는 아주 잘 됐다. 한국은 국제법을 전수하지 않고 또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이고 안전보장상으로 일본은가 더 이상 우호국이 아니고 또 일본은 역사 문제에서 한국이 너무 많은 걸 양보해 왔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이것을 실행해준 아베 정권을 높게 평가해야 된다. 그리고 한일 간의 우호 관계는 그렇게 빨리 서둘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아베 정권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여론이 있었고요. 여기에 반대되는 좀 중도 미디어 같은 경 중에서는 아사히 신문, 마이치 또는 니케이 또는 도쿄 신문 이런 신문들은 일관되게 아주 비판을 했어요. 즉 어떻게 정치적인 문제를 그렇게 문제가 있다가 경제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결국에는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명확하게 징용 문제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다라고 일본 미디어들이 이야기를 하죠. 예, 미디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는 한국과 일본 관계는 아무리 정치 경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역사적 정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이것은 경제 안보 협력을 해온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끊겠다는 것은 한국과 일본 둘 다 자살행위를 만들겠다는 거고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죠. 또 하나 좀 흥미로운 것은 각 정당들의 입장인데 물론 자민당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지만 공명당 같이 연합 정권이죠. 그리고 또 입헌민주당은 하면 야당이고 그런데 이 여야 상관없이 아베 정권의 이번에 지지에 대해 이 조치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지지가 있는 것은 어쨌든 이것은 보복 조치가 아니다. 그리고 또 무역 관리다, 규제도 아니다. 이것은 정부 입장인데,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찌됐든 일본 국민 여론 속에 나름대로 지지가 있다는 것을 표로 의식을 하는 행위였겠죠. 지난 수십 년 동안에 그 어떤 여론 조작이랄까 그렇게 분위기를 띄워온 것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효과를 내고 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경제통상성에서 이거 홈페이지에 4만 명이 여기에 의견을 가져왔고 약 95%가 찬성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은 거의 조작됐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매체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다 50% 전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일본 국민들이 물론 한국에 대한 역사 피로감도 있고 조금 한국에 뭔가 기대를 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재 조치를 찬성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그렇게 압도적이진 않아요. 지금 그 역사 피로감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부분이 그걸 것 같아요. 우리는 일본이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이제 제가 강연 다니거나 이렇게 만난 사람마다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아주 한일 관계의 그 전문가들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는 사과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우리 역사 피로감 또 도대체 몇 번이나 사과를 해야 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너무 오냐오냐 해주다가 한국이 버릇이 나빠졌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우선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그 한일 관계를 가르치고 계시는 입장에서 한번 한국 독자들에게 좀 알기 쉽게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은 일본 측의 논리를 좀 그대로 볼 필요는 있어요. 일본 측의 논리는 어쨌든 65년에 한일 기본 조약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됐다라고 일단은 일본 보수는 생각하죠. 그렇지만 위안부 문제가 나온 거죠. 90년대 초부터. 근데 위안부 문제가 그러니까 65년에 해결됐다라고 했지만 결국 위안부 문제는 94년에 아시아 여성 기금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하기로 했고 근데 아시아 여성 기금을 그래도 만들었는데 또 이게 당사자들에 대한 여기 거부가 있어서 당사자들이 이 부분이 또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거죠. 즉 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국고에서 돈을 내지도 않았고 책임에 대한 좀 약간 사죄도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가 남아 있었던 것을 2015년에 박근혜 정권 때 다시 이것을 한일 합의를 한 거죠. 근데 이 합의도 지금 우리가 다시 검증을 해보면 합의의 과정이라든지 당사자 원칙이라든지 교과서에 게재한다라든지 또는 두 번 다시 이것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재발 방지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다 빠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아베 정권은 자기들이 최소 노력을 했다
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게 또 위안부 재단 해체까지 간 거고. 근데 작년 10월에 강제징용 재판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나름대로는 역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왔는데 계속 한국이 새로운 문제를 계속 제기한다. 즉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65년 조약을 지키지 않는, 그리고 또 합의를 해도 또 파기하는, 즉 일본 입장에서는 이것을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한국 사회라고 하는 이 법의 준수의 측면을 보는 거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일본이 무엇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사죄를 하고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으로 사죄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일체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수상이 한 번도 사죄를 한 적도 없고,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 사죄 레벨도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식적이지만 일본은 구체적으로는 자기들은 해왔다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역사 문제로 한국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되는 거죠. 예, 그 이전에 도대체 1945년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체를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우리 입장에서는 명백한 침략 전쟁인데, 일본은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쟁을 일본에서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 어떤 자유 전쟁이었다, 또는 아시아인들의 해방 전쟁이었다 하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 부분이 가장 그 이해가 가지 않는데, 뭐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일본이 많은 사죄를 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보상을 했다고 하지만, 일본은 전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의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연합국가의 전쟁에 대해서는 사죄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하나는 일본은 식민지 정책을 했죠. 그래서 이 대만과 조선에 대한 식민지 정책에 대해서는 일본 역사에 한 번도 사죄를 해본 적이 없고, 맞습니다. 그 식민지에 대해서 전전부터 전후까지 가르쳐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1965년 한일협정이라는 게 정말 터무니없이 잘못된 거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냥 3.1운동 때 희생된 거, 동학 때 희생된 거, 의병 때 희생된 거, 간도 학살에서 희생된 거, 관동대지진에서 희생된 거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전전에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전전에 35년의 역사만이 아니고, 사실 일본은 역사 피로감이라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역사 문제를 제대로 꺼내지도 못한 거죠. 그렇죠. 그것은 이제 뭐 냉전 시대의 산물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지금 시대는 저희들이 냉전 시대에 베트남 전쟁 중간에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한국과 일본이 강압에 의해서 65년에 맺은 이 조약 하나로 35년의 역사 모든 게 다 해결됐다라고 당시 일본 외교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그 당시는 물론 일본이 전후 복구 기간이었기 때문에 여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자 그렇다면 2000년대 지금은 일본과 한국은 전 세계 경제 2위, 10위 이 정도 되는 나라들이 이제 새롭게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되돌아본다고 했을 때 일본은 그것이 다 해결돼 버렸다고 보는 거고, 우리는 냉전 시대에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새롭게 보완해 가면서 다시 해결할 수 있지 않냐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선생님하고 나눌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또 이제 일정이 있어서 오늘 이제 그 주제는 그 정도 하고요. 지금 이제 이 일본 내에서, 그러니까 아베가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게 아베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의 거대한 세력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일본 내에서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수 주류파라고 하던 쪽은 그래도 한일 관계를 좀 적당히 하면서 그 문제가 있는데지만 그게 충돌하지 않게끔 나름 관리해가면서 경제 분야에서는 또 협력을 해오던. 그렇죠. 이제 그런 게 기조가 바뀌면서 이제 그 좀 강경 보수 극우적인 입장이 나왔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그동안에 다른 매체에서도 많이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본 회의, 일본 회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 55년 체제를 했을 때는 사회당과 이 자민당이 균형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90년대 중반에 이 사회당이 붕괴를 했고, 그렇다면 이제 유일하게 있었던 세력은 자민당 내의 자유주의 세력들, 그래도 아시아와의 관계를 배려해야 된다라는 이 세력들이 노나카 히로무라든지 또는 김대중 대통령과 파트너십을 맺었던 오부치 전 수상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이제 리버럴도 거의 다 전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 일본 내에서는 극우 보수라고 하는, 즉 전전의 일본의 식민지, 일본의 그 제국지 전쟁은 침략 전쟁이 아니고, 또 전전은 천황 중심의 메이지 헌법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중심으로 일본의 전후 일본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일본회의라는 우익 세력들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우익 세력들은 한때는 풀뿌리 조직으로 존재를 했지만 이제 이들은 97년부터
아베 수상과 함께 정치 조직으로 등장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의 약 300명 정도, 그리고 내각의 근 한 50% 60%를 장악을 하고, 수상과 관방장관, 그리고 재무를 담은 아소 장관, 이들이 대부분 다 일본 우익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본의 정치권의 주류는 일본 회의고, 아베의 모든 브레인들은 일본 회의고,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람이 에도 세이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수상 관저에 아베 수상의 비서를 하고 있는데 2012년 아베 내각부터 19년까지 지금 7년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일본 회의의 가장 핵심 멤버가 정책 보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들의 그 세계관들이 일본의 국민의 다수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소선거구제에서 단 한 명 당선시켰다는 이유만 가지고 모든 국민의 대변을 해서 일본 사회를 전전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본의 시민운동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진보운동의 좌절도 있는 거고, 또 현재 일본 사회에서 브레이크를 이걸 걸 수 없는 이러한 뭐랄까요, 일본 시민들의 약화된 속에서 폭주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